안녕하세요. 코딩하는 기자 이경태입니다. AI 피팅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하루하루가 많이 변하고 있는데요. 이 AI 기술들이 뭐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은 뭐 다른 기술로 막 업그레이드가 엄청나게 있어서 저희도 지금 엄청난 그 변화를 체감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미 그 여러 가지 걱정도 많이 해요. 우리 일자리가 사라지지 않을까? 이미 AI 피팅룸에서 그런 얘기들을 조금씩 나눠봤지만 오늘은 정말 전문적으로 일자리와 관련된 특히 노동 시장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전문가들을 또 모셔봤습니다. 예, 오늘도 유성규 한국인공지능협회 이사님 모셨는데요. 뭐 이사님은 이제 일단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이사님은 일단 이제 단골 손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네, 그렇게 됐습니다. 많이 이제 익숙해지셨죠. 네, AI 피팅 등 관련해서. 네. 매번 이렇게 2주마다 한 번씩 네. 준비하는 것도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야 하는데, 네. 이번에는 지난주 방송하고 바로 일주일 만에 바로 또 방송을 하다 보니까, 공부할 게 너무 많네요.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이번 주제를 통해서 이제 좀 더 그 노동시장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더 전문적으로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한효셉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예, 저는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재정사회정책연구부에서 연구를 수행하고 있고요. 주로 노동시장 또 그리고 교육 분야 관련된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영광이고요. 예, 오늘 같이 좋은 이야기들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이제 그 우리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우리의 일자리들 이런 게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사라지지는 않을까 여러 가지 걱정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또 노동시장이 이제 그런 부분을 잘 받쳐줄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좀 기대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우려되는 부분이 더 많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 좀 더 그 자료를 또 가지고 오셨고 또 그 부분에 좀 전문적으로 또 연구를 해오셨잖아요 최근에. 그래서 박사님이 조금 파악하신 그런 트렌드나 좀 상황들을 조금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공지능 관련 기술들을 이 노동시장 관점에서 쭉 살펴봤는데요. 뭐 최근에 잘 아시다시피 딥러닝 중심으로 인공지능 기술이 굉장히 빠르게 발달해 왔고 특히 이제 최근에는 이제 2017년에 구글에서 발표한 이제 트랜스포머 기술 중심으로 해서 또 이 병렬 컴퓨팅을 활용하면서 더 빠르게 지금 발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미 여러 세부 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자연어 처리라든지 컴퓨터 비전이라든지 이런 분야에서 인간 수준에 대한 그 벤치마크를 가지고 다 이 얼마만큼 이 모형이 왔는지를 계속 측정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분야에서 이미 평균적인 사람 수준을 넘어서 전문가 수준까지 도달을 하거나 또 일부 분야에서는 굉장히 기존에 어렵다고 생각했던 예를 들어서 시각적 추론이라든지 이런 상식에 기반한 그림을 보고 이 사람들 간의 사회적 관계가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잘 소화를 해내고 있습니다. 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종합하는 뭐 챗GPT라든지 구글의 제머나이 같은 이런 라지 랭귀지 모델 또는 라지 멀티 모델 같은 이런 여러 모형들이 나오면서 이 더 높은 성과들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일반 인공지능 이제 이런 차원까지도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네요. 좀 저희가 이제 국내 기업들 중에서 좀 뭔가 좀 새롭다거나 아니면 뭔가 좀 기존의 해외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도 할 수 있어 이런 것들을 좀 이제 몇 개 기술들을 소개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걸 보면서 이제 약간 느끼는 부분들이 뭐냐면 이 인공지능 분야를 테크니컬한 부분하고 랭귀지 쪽인 부분을 이렇게 좀 이렇게 일단 임의로 좀 이렇게 나눠봤을 때 네. 기존에 이제 테크니컬 쪽은 한국에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렇게 개발을 하고 뭔가 활용하고 응용하고 이건 뭐 한국인 특징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원도 하나도 없고 우리나라는 진짜 인재 네. 사람이 자원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또 테크니컬 쪽으로는 뭐 하드웨어만 받쳐준다고 하면 사실 오픈 AI 뭐 오픈하지 않는 오픈 AI지만 그들도 금방 이렇게 따라잡을 정도로 굉장히 사람들이 굉장히 기술력이 좋다라고 해야 되나 아이디어도 네. 굉장히 좋고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사실 큰 걱정을 하고 있진 않아요. 네. 왜냐면 테크니컬 쪽은 이미 예전서부터 자동화니 어떤 뭐 공장 효율화니 스마트 공장이니 스마트 팩토리니 뭐 이러면서 사실 알게 모르게 이미 다
자동화가 되어 가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뭔가 AI로 인해서 뭔가 크게 바뀐다라기보다는 그냥 AI 기술이 현재 어떤 기술 테크의 뭐 하향 기준점 아니면 뭐 평균 이 정도 수준으로 저는 이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렇네요. 근데 이제 문제는 언어와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항상 언어, 대화 이거는 이제 인간의 고유 그렇죠. 스킬이다 했는데 이걸 어느 순간 컴퓨터도 인간과 똑같이 대화를 하는 수준까지 올라가고 있어 버리니까 네. 이게 제일 걱정인 거예요. 그러네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 그럴까요? 아마 노동시장에서도 제일 이제 민감하게 들어갈 부분인데 예전엔 사람과 사람이 같이 협업하거나 대화를 통해서만 업무가 진행되던 업무들이 네. 빠르게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공통점이 그런 대부분의 업종이 보게 되면 좀 돈을 많이 버는 업종들인 경우들이 그럴 수 있죠. 네. 아무래도 네. 그러다 보니 그런 직업군들 위주로 빠르게 대체된 분위기인 것 같아요. 기술이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상황들을 봐가면서 그리고 이제 AI 피팅룸이 역시나 모든 전 세계 AI 기술들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AI 피팅룸에서 새로운 소식들을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사실 이제 그 기술 변화 이런 부분들이 뭐 산업혁명 시대라든지 뭐 그때도 여러 가지 변화에 사람들이 또 뭐 어려움을 겪었기도 했고 그런 부분인데 그때랑 지금이랑 어떤 그 기술이라든지 노동시장의 그런 부분들 수요라든지 이거에 대한 그 연관성 그리고 이제 지금과의 차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박사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물론 AI 기술이 새로운 이런 기술이긴 합니다만은 사실은 이제 이 자동화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산업혁명 초기에 이제 증기기관이 나오고 예전에 이제 면공업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네. 실을 뽑아가지고 그걸로 이제 천을 짜는 이제 이런 다 수공업으로 하고 있었고 이제 장인들이 그걸 많이 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이제 산업혁명 초기에 방직기나 이제 방적기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기계가 이제 대체를 하기 시작한 거죠. 이런 1차 산업혁명 때는 숙련공을 대체하는 방식으로 기술이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숙련공들만 할 수 있었던 수준을 이제는 기계하고 그냥 아무런 기술이 없는 사람들이 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 숙련공들이 굉장히 거기에 저항을 많이 했었고요. 그 러다이트 운동이라고 해서 그 기계를 그렇죠. 이제 부수는 이러한 운동들이 많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좀 다른 양상을 또 많이 나타나는데요. 그 다음에 있었던 일들은 이게 이제 공정화가 된 다음에 이제 전기가 등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기가 등장한 다음부터는 이제 기술과 이 숙련의 대체 양상이 많이 달라졌다 이렇게 그 학계에서는 보고 있는데요. 네. 그 전기가 등장을 하니까 예전에는 이제 큰 증기기관 위주로 이제 공장이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공장 안에 있는 과정들을 굉장히 압축적으로 설계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전기는 아무데나 다 꽂으면 나올 수가 있는 것이니까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이게 다시 좀 양상이 바뀌기 시작하는 게 단순 업무가 오히려 좀 줄어들기 시작했고요. 왜냐하면 하나를 이렇게 옮겨가지고 여기다 갖다 주고 뭐 이런 식의 작업들이 많이 필요했는데 그것들이 오히려 불필요해지고 어느 정도 숙련 이상을 갖춘 사람들한테 유리한 방식으로 작동하기 시작했고요. 또 그러다 이제 공장이 이제 커지다 보니까는 이제 사무직이라든지 관리직 이런 쪽에 이제 발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단순 업무 쪽에는 오히려 불리해지고 다시 좀 숙련직에 유리해지는. 그래서 숙련 편향적 기술 진보, 그러니까 숙련자한테 더 좋은 기술 진보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이고요. 이게 한 번 더 이제 갑니다. 이게 이제 1차, 2차였고 이제 3차는 컴퓨터인데요. 네. 컴퓨터가 이제 1980년대 이후로 나오면서 이때부터는 좀 다른 양상들이 나타나는데 이 코딩이 가능한 이 소위 그 반복적 직무들이 이제 대체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양극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단순 업무는 오히려 대체하기가 어렵고 왜냐하면 그거는 로봇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해야 되는데 잘 발달을 안 하니까 그 당시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아주 또 고급 이런 기술들도 잘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쪽은 또 암묵지라고 해가지고 코딩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대체가 안 되고 중간이 대체된다. 근데 지금은 이제 AI 시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여기서는 또 이제 양상이 달라진다고 어떻게 보고 보세요? 있는데요. 결론만 얘기하자면은 일단 가까운 미래에는 이런 컴퓨터의
대체를 좀 확장하는 형태로 나갈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가운데를 대체하고 있었는데 네. 그걸 더 확대할 것이다. 음. 장기적으로는 이 전문직 쪽을 대체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전문직에 여러 기술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을 지금 흉내를 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점점 더 그게 높아질 것이고요. 그래서 그쪽이 절대 안심할 수 없다. 이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사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도 걱정이지만 당장 어떤 일이 지금 인공지능을 지금 도입했다고 해서 저 같은 경우도 뭐 일이 갑자기 제가 갑자기 퇴사를 하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근데 연봉이 낮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도 있거든요. 임금이 떨어질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금 바라봐야 될까요? 그게 얼마만큼 또 공급이 되느냐 이게 이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인데 수요와 공급 이 균형에 의해서 이제 가격이 결정이 되는 것인데요. 이제 수요 자체는 기계가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꼭 그걸 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 수요가 감소하는 상황이고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가격이 내려갈 수가 있고요. 근데 다만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또 공급도 변화할 거기 때문에 계속 이런 상태가 갈 거다. 이제 이거는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또 이제 새로운 직무들이 생겨나면서 네. 그쪽으로 또 사람들이 많이 이동을 하고 그래서 이 현재 분야에는 적정한 이제 숫자가 남아가지고 어느 정도 또 균형을 맞출 거다. 이렇게 일단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러네요. 그럼 이사님 임금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세요? 혹시? 버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굉장히 네. 극명하게 갈릴 것 같아요. 더 양극화가 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까 잠깐 얘기하셨듯이 산업혁명 네. 얘기를 이제 사례로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좀 그런 사례들 중에 굉장히 좀 기억에 남는 사례 중에 하나가 사진기의 발명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들이 있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초상화를 직접 그렸어요. 보면 사람이 직접 어떤 사람에 대한 초상화를 그려주고 그걸 누가 얼마나 잘 그리느냐 이게 굉장히 또 이제 그들 간의 어떤 임금 차이가 있었던 부분인데 사진기가 나오면서 사진기보다 잘 그리는 사람과 그 이하인 사람 이게 완전히 나뉘어 버린 거예요. 그 이하인 사람은 그냥 일자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네. 그리고 그보다 잘 그리는 사람들은 도리어 더 높은 소득을 얻게 된 거고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을 방법을 찾는다고 보잖아요. 그때서부터 갑자기 미술계가 좀 바뀌어요. 인상파라든가 뭔가 다른 시야로 바라보는 그런 화풍들이 생기기 시작을 한 거죠. 네. 그래서 또 그들이 또 다시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서 살아남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분명히 그렇게 바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으로 들어오게 되면 특정 직업이 사라진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그 일을 진행하는 방식이 완전히 바뀌겠죠. 전체 업무들을 세분화시켜 봤을 때 대체할 수 있는 부분과 대체 못하는 부분, 이 중에서는 대체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보통 의사 결정을 내려야 되는 부분, 그러니까 그렇죠. 단순 의사 결정이 아니고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회사를 책임지는 대표 입장에서의 의사 결정과 중간 관리자의 의사 결정과 일반 직원들의 의사 결정이 약간 방향성이 다르거든요. 네, 그렇죠. 직원은 지시된 목표를 완벽하게 100% 다 맞춰야 되는 게 목표예요. 중간 관리자는 그 목표율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성공 달성률을 최대한 높게 끌어들이는 게 목표예요. 네. 대표이사는 조금 손해보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뭔가 리스크가 있더라도 그거 대비 수익이 더 많다던가 이게 그 리스크로 인해서 회사가 입는 타격이 적다든가 하고 하면 완벽하지 않아도 시장에 그대로 판매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사결정에 대한 부분은 인공지능이 대체하기가 쉽지는 않겠죠. 현재까지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사람 유지를 할 것이고 그 외에 나머지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전에 우리는 A라는 제품을 살 때 예를 들어서 그 마이크를 살 때 네. 마이크를 저희가 어떻게 사야 될지 모르니까 중간에 누군가를 거쳤죠. 야, 너 마이크에 대해서 좀 아냐? 야, 그럼 너가 좀 알아봐 줄 수 있어? 그럼 그 친구는 또 자기가 아는 사람에게 야, 이거 마이크 공급하는 데 중에 좀 싸게 파는 데 아니? 그럼 또 그 친구는 거기 가서 이거 마이크 얼마예요? 이런 중간중간 단계가 인터넷이 나오면서 사라졌듯이 그렇죠. 네. 네. 지금도 AI가 나오면서 이 단계가 뭔가 다른 방향으로 싹 바뀔 것 같은 거예요. 네. 사라지거나 아니면
뭔가 다른 쪽으로. 이미 챗 GPT 이후에 이제 뭐 이미 작년도 아니고 이제 재작년이 됐잖아요. 11월에 이제 챗 GPT가 처음 나왔는데 그 작년에도 엄청난 또 이슈들이 많았고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이미 많은 기업들이나 스타트업들이 이제 AI 기술, 그 다음에 뭐 초거대 AI 관련된 것도 많이 나오고 있고 기술이 되는데 그걸 또 도입하는 기관이나 기업들 뭐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대기업들이 좀 더 많이 좀 도입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조사를 하신 게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네. 네. 통계들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전반적으로는 기술 도입률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이 작은 기업들에서 인공지능 아직까지는 도입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근데 규모별로 나눠서 보면은 대기업들은 상당히 많이 이미 도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이런 이제 기술 도입을 했느냐가 굉장히 좀 척도가 좀 불분명한데요. 예를 들어서 그 기술 담당자한테 당신의 기업에서는 지금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그 생각해 보니까 뭐 어떤 소프트웨어는 인공지능이 좀 들어가 있는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뭐 그런 거는 중요한 인공지능 기술이 아니라서 그거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도 상당히 있고 주관적일 수 있어요. 상당히 주관적일 네. 수 있죠. 맞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시계열적으로는 의미가 있는데 과거보다는 확실히 올라가고 있고요. 네. 대기업에서 소규모 기업보다는 높게 나타나고 있고 지금 대기업에서는 이제 좀 아마도 추측컨대 어느 정도 이제 이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큼의 이 그렇죠. 고용에 영향을 미칠 만큼의 인공지능을 도입하고 있다고 응답하는 비중이 한 2022년 기준으로 한 20% 가까이 되는 것으로 그러니까 250인 이상 기업의 경우입니다. 네.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근데 이게 그러면은 아직까지 인공지능 도입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으니까 대규모 기업만 아니면 괜찮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이거를 근로자 수로 환산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네. 이 영향률, 음. 뭐 노출도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그 인공지능에 얼마만큼 노출되어 있느냐 이런 정도를 측정하는 이러한 네. 매저를 구성을 해보면은 이 전반적으로 10% 이상, 또 50인 이상 기업 같은 경우는 한 20% 이상으로 이제 근로자, 재직자 수준에서의 느끼는 이런 체감이 훨씬 더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업에서 일단 AI를 도입하게 되면 그걸 AI 서비스를 통해서 어떤 업무를 또 뭐 단축하고 또 간소화하고 어떤 업무에는 또 어떻게 보면 생산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 뭐 툴이라든지 그런 서비스를 도입해서 할 텐데 이게 더 영향이 어떻게 될까요? 또 그런 구체적으로 좀 저희가 물어보기도 했었는데요. 이제 네. 기업별로 어떤 분야에서 그러면 쓰고 있느냐, 네. 예를 들어서 인사 분야에서 쓰고 있느냐, 아니면은 뭐 금융, 회계, 또 경영, 의사결정 이런 분야에서 어디서 쓰고 있느냐라고 이제 물어봤는데 네. 주로 신제품 개발 이런 쪽에서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일단 나타나고 또 하나는 마케팅 쪽에서 좀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러한 분야들을 중심으로 해서 활용이 되고 있고요. 제가 이제 조사하면서는 좀 생각했던 것은 최근에 이제 AI 뭐 채용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그럼 인사 분야에서도 많이 쓰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그 분야는 그렇게 안 쓰고 있는 것으로. 그러니까 참고 자료로서는 활용할 수도 있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그걸 이렇게 활용하는 비중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좀 활용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사님? 그러니까 보통 자코리아나 그 어떤 사람인 이런 공식적으로 대부분 알려져 있는 그런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네. 이제 구직자에 대한 어떤 업무 적합도 뭐 이런 거를 수치상으로 보여주는 기능들이 이제 생겼어요. 그러니까요. 그럼 그건 이제 그들이 쓴 자소서라든가 어떤 스펙 이력이나 이전에 다른 비슷한 군의 이제 어떤 지원한 사람들과의 어떤 상대적인 비교를 가지고 하는 건데 가장 큰 문제는 이거죠. 그게 그 데이터가 과연 진실한 데이터인지 신뢰성에 사실 좀 확신을 할 수가 없거든요. 아직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 그걸 참고용으로만 쓸 수 있지 그걸 그대로 어떤 이 사람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네. 직접적인 자료를 쓰기는 좀 어렵죠. 아무래도 좀 전통적으로 좀 면접을 하거나 네. 또 직접 봐야 안다 사람을 그렇죠. 또 느껴봐야 된다 이런 네. 분위기가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제 이런 그 AI를 이제 본격적으로 인사에 활용하는 이런 것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람 속을 모르니까 일단은 한번 봐야지 네.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 맞는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네. 판단할 수 있겠죠. 아무래도. 근데 앞으로는 그 이미 나와 있는 기술들이 좀 많이 있고 네. 또 앞으로는 분명히 많이 활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채용뿐만 아니라 사실은 승진이라든지 뭐 인사고과 같은 것도 다 사실은
이런 AI 기반의 사실 데이터 기반일 수도 있는데 이제 이런 방식으로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뭐 앞으로도 그렇다는 말씀은 전혀 아니고 현재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저 MS 프로젝트 네. 같이 정말 사람을 쥐어 짜듯 관리하는 툴이 곧 이제 이미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기업들은 대상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이 이제 서비스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 기존에 저희가 쓰는 파워포인트라든가 워드라든가 엑셀이라든가 이런 마이크로 오피스 군들이 GPT와 결합하여 뭔가 좀 자동화되는 부분들이 생길 텐데 네. 그러면 아마 제일 먼저 하는 부분들이 프로젝트 일정 관리하는 걸 자동화 시키겠죠. 네, 그렇죠. 그러면 사실 그걸로 인사평가를 하기 가장 객관적인 인사평가할 때 그것만큼 좋은 건 없거든요. 예. 다른 거는 우리나라가 좀 안 좋은 게 그런 거죠. 9시 출근이면 네. 야, 5분 전에 와서 미리 준비해야 되는 게 아니냐 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네. 무시 못하는 게 이런 거예요. 야 A라는 친구는 10분 전에 와서 일하는데 야 너는 딱 맞춰서 오면 나중에 내가 이 연봉 협상을 할 때 제일 더 이뻐하지 널 이뻐하겠냐? 이러면 이게 그때서부터 답이 안 나오는 어떤 무한 경쟁에 그렇죠. 빠져버리는 30분 거예요. 전에 올 수도 있잖아요. 네. 사실 이건 본인 실제로 일하는 것과 계약된 내용과는 전혀 상관없는 부분인데 그렇죠. 단순히 그냥 비교가 되기 시작하니까. 음. 근데 인공지능을 도입하면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덜 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네요. 가장 걱정되거나 이런 좀 이렇게 상황을 볼 때 지역 노동시장 이 부분이 또 따져봐야 되는 부분인데 이 지역 노동시장에 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효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기업 단위에서 이제 고용이 어떻게 변하는지, 인공지능을 도입했을 때 그 전후로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것들도 볼 수가 있고요. 그런 것도 좀 분석을 했었고, 또 이제 이 지역 노동시장 단위에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게 네. 한 군데서 고용이 기업에 줄인다고 해서 꼭 다른 쪽 기업도 같이 줄으라는 법은 없거든요. 근데 네. 그쪽에서는 그러면 잘 됐다 우리 쪽으로 와달라 이런 식으로 네.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네. 또 아까도 그 사진사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은 그렇죠. 새로운 직무들이 생겨나면서 이러한 직무들로 오히려 일자리가 늘어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AI가 많이 일을 해주고 네. 그러면은 사람들은 그 일은 이제 그만하고 다른 새로운 일을 찾아서 아까 말씀하신 이제 그 인상파 화가라든지 이제 새로운 아예 영역들을 개척을 하면서 이제 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역 노동시장 단위에서 아까 말씀드린 인공지능 영향도 인공지능에 얼마만큼 노출되었는지를 살펴봤는데요. 네. 그게 또 그 지역 노동시장에서 고용, 그 임금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봤습니다. 네. 쭉 살펴보니까 지금까지는 총량적으로는 큰 영향은 관찰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이거는 아직까지는 좀 초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어쩔 수 없이 이제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하게 되는데 지금 뭐 미래의 어떤 일을 2022년도 기준이 맞습니다. 2022년까지 한 10년간의 데이터를 가지고 과거부터 어떤 게 좀 변화하고 있는지 한 2017년 이후로 좀 빠르게 좀 AI 영향률이 확대되고 있는데 더 빨리 확대된 지역에서 고용이나 임금에 어떤 특별한 변화가 더 나타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본 것인데요. 그렇게 살펴보니까 근데 총량적으로는 고용에 네. 큰 영향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고요. 네. 임금에도 크게 영향은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여성 임금 쪽은 좀 하락하는 이런 쪽이 좀 보였고요. 근데 이거를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나눠서 보기 시작하면은 조금 더 뚜렷한 추세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네. 예를 들어 연령대를 나눠서 살펴보면은 청년의 경우에 특히 고용 감소가 분명하게 나타나고요. 그리고 30대 같은 경우에 임금 감소, 남성의 경우에 특히 좀 그런 부분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제가 봤을 때 좀 의아하다는 생각들을 했었는데요. 보통 이제 중장년이 이제 AI가 확대되면은 중장년이 위험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오히려 청년층 쪽에서 임금도 그렇고 고용도 그렇고 좀 부정적인 영향들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였고요. 네. 또 연령이 아니라 그러면 이번엔 학력으로 한번 나눠서 살펴보자. 봤더니 학력별로는 오히려 전문대졸 이상, 고졸보다는 전문대졸 이상 쪽에서 이러한 임금이 감소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관찰이 됐습니다.
이제 이거는 아까 이제 청년층이 아무래도 좀 학력이 더 고학력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그러한 영향들 반영할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좀 더 이제 직업별로 좀 세분화해서 이제 그러면 어떤 직업들은 증가하고 어떤 직업들은 감소했는지 고용일 수도 있고 임금일 수도 있는데요. 이제 네. 이것들을 이제 살펴보니까 네. 남녀 모두 전문직 고용은 증가했고요. 네. 단순 노무나 서비스직 고용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남성의 서비스 판매직이라든지 여성의 사무 서비스직 같은 이제 중간 숙련직 임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종합해 보면은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총량적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은 그 내부적으로는 상당한 구성적인 변화가 있다. 그래서 적어도 지금까지는 지금 이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계속 그런다는 것은 아니고 적어도 지금까지는 전문직 고용은 오히려 좀 증가했고 그 중에서 특히 이제 IT 전문가들이 고용이 증가했고요. 청년층 그리고 상대적으로 고학력 네. 그리고 중간 숙련직 네. 쪽에서는 부정적 영향이 상당히 뚜렷하게 보인다. 그래서 네. 아직까지는 이게 아주 거시적으로 영향을 미칠 만큼 큰 영향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입률 자체가 아주 막 크거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한동안은 이러한 방향들이 이제 더 커져간다고 봤을 때는 이러한 부분들을 좀 미리 생각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 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렇네요. 거기서 이제 방금 얘기하신 것 중에서 저는 좀 관심 있던 부분이 아까 얘기하신 것 중에서 청년층의 채용 불안하고 그 중에 또 원래 사실 여성들이 경력 단절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보니까 어떤 단순 업무라는 중간 정도 수준에서의 여성들이 상당히 업무가 대체될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사님은 좀 어떻게 조금 보고 계세요? AI의 경우는 처음부터 그러니까 흔히 우리 현 시점의 단계 AI는 1부터 10까지 전부 다 하는 자동화하질 않아요. 네. 중간에 누군가가 지시를 하고 관리를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지금은 필요한 상태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회사에 있어서 신입 직원이 오면 그 신입 직원한테 일을 가르쳐주고 일을 시키고 업무를 이제 배정하고 또 그걸 또 모아서 관리해서 스케줄을 타고 다음 주에 할 일을 분배하고 이런 사람들이 한두 명씩 있잖아요. 네, 회사에. 그렇죠. 예. 그들은 AI를 시켜서 대체할 수 있는 거 신입 직원을요.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발전하거나 조직이 좀 더 체계화가 되어 있고 직무 분담이 확실하게 되어 있는 조직이라고 하면 그 1단계 중간 관리자조차도 AI로 대체될 수 있고 그렇죠. 상위 관리자만 남을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사람들은 사실 대체되기가 되게 쉬울 거예요. 아까 이제 잠깐 얘기하셨듯이 청년층, 네. 그러니까 청년층이 인공지능 쪽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접근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 AI는 창의적으로 바로 접근하는 방식보다 기존의 어떤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사람들이 활용했을 때 아직까지는 퍼포먼스가 훨씬 더 좋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지금 사회에 이렇게 막 들어와서 뭔가 일을 시작하시려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조금 쉽지 않은 부분들이 업무들이 분명히 있어요. 기존 전통적인 직업에 대해선. 그러다 보니까 큰 또 걱정을 안 하는 게 새로운 분야들 계속 만들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불과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버튜버라는 게 있었어요. 어느 순간 그런 것도 생겼고 네. 새로운 것들을 계속 만들고 계세요. 그러니까 일일이 뭐 본인이 잘하는 그림을 잘 그려서 그걸 컨셉 아트로 만들어서 누군가 그걸 쓸 때마다 계속 자기가 수익을 벌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부분들도 계실 것이고 뭐 좋아하는 것들을 하면서 적게나마 돈을 벌면서 자기 스킬을 계속 키워가시는 분들도 네. 있고 그러니까 저희 때 그럼 제가 살던 시대는 70년대 말에 태어난 저는 그런 세대니까 제 때는 그냥 열심히 공부해서 일을 하는 거였어요. 네. 네. 그러니까 꾸준히 일을 하고 무언가 집중해서 끈기 있게 일을 하면 결국엔 뭔가가 이루어지는 네. 쪽이었는데 어느 순간 지금은 그렇게 꾸준히 일을 한다기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굉장히 빠르게 그리고 집중할 때 굉장히 아주 초집중하는 네. 근데 여기에 AI가 있기 때문에 그걸 최대한 활용해서 하는 쪽으로 가고 계세요. 그렇게 실제로도. 다만 이제 좀 걱정되는 부분들은 이런 거예요. 이 AI라는 부분이
우리 사회에 있어서 만들어진 현재 한국의 사람들이 대부분이 사용하고 있는 AI는 서구권에서 만들어졌어요. 북미에서 만들어졌죠. 북미에서 만들어졌다 보니까 아무래도 북미의 사고방식과 그들의 문화가 아무래도 녹아 있어요. 우리는 저희 때 같은 경우에는 챗GPT라든가 이런 걸 활용을 하면서 어떤 받아지는 답변이라든가 어떤 서비스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건 좀 맞지 않는데? 라는 걸 판단이 가능해요. 네. 근데 지금 막 올라오는 청년분들 또는 이런 부분, 이런 인터넷적인 어떤 AI적인 부분을 이제 막 접하는 어린 친구들, 이 네. 친구들은 그런 걸 구분할 수 없어요. 그렇네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걱정이 좀 그렇죠. 더 깊어지겠네요. 그대로 받아들였을 경우 어느 순간 뭐 너무 꼰대 같은 얘기지만 한국인의 정체성에 대한 부분이 네. 희미해지지 않겠나. 저희가 여기서 이렇게 그런 걱정들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뭔가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민간에서도 중요한데 또 이제 뭐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뭐 그런 부분을 관장하는 그런 정부 부처가 또 있고 네. 이게 이제 경제라든지 또 사회 곳곳에 AI 기술들이 이제 다양하게 반영이 되면서 부작용도 계속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정책적으로 좀 풀어나갈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책적인 뭐 제언을 한다면 어떤 부분을 조금 박사님 좀 제언을 좀 할 수 있을까요? 교육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한 가지는 너무 분명한 거는 이런 AI 시대가 됐으니까 AI 문해력이라고 하죠. AI를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능력들을 잘 갖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아까 그런 좋은 말씀해 주셨지만은 그 AI를 가지고 빠르게 배워 나가는 이런 능력들을 좀 갖추는 게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좀 우리나라 교육이 굉장히 경직적인데요. 네. 우리나라 교육은 딱 입시까지는 뭐 주어진 거 계속 막 해야 되고 그리고 대학 가가지고는 뭐 물론 안 가신 분도 있지만은 대학 가면은 그냥 주어진 과에서 이제 보통 그냥 졸업을 하거나 네.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다 설령 내가 정말 내가 원하는 걸 알고 대학을 갔다고 하더라도 그런 경우도 사실 드물죠. 굉장히 드문데 네. 그렇게 갔다고 하더라도 세상이 워낙 빨리 바뀌기 때문에 간 다음에 전공을 쉽게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렇네요. 네, 제가 뭐 이렇게 막 친정부적인 뭐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지만은 그 요새 이제 전공 자율 선택제 같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건 굉장히 좋은 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무전공으로 입학을 한 다음에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자기 전공을 고를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AI 시대에 특히 중요한 거는 이게 내가 어떤 진로 가고 싶은지를 미리 정할 수도 없고 계속 바뀌는 이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대학에 가서 이제 여러 전공들을 탐색을 하고 배워나가는 이런 과정들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이제 과제가 던져져서 막 새롭게 계속 배우고 또 금방 그걸 익히고 근데 또 다른 분야로 또 넘어가서 그거를 융합을 해가지고 같이 또 새로운 거를 또 창출해내고 네. 이런 경험 자체가 너무나 어떻게 보면 중요한 자산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강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고요. 네. 또 마지막으로는 아까 이제 청년층에 대한 우려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네. 노동시장에서 사실 그러니까 일 경험 부분이 굉장히 예, 지금 그렇죠. 줄어들고 있어요. 네. 사실은 예전에는 공채라고 해가지고 이제 다 회사에서 뽑아가지고 다 이제 훈련도 시켜주고 이제 뭐 연수도 보내고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그런 거 없고 다 해가지고 와라. 우리는 검증된 인재를 원한다. 이런 식의 배워서 이제 와라. 배워서 와라. 네. 알아서 배워서 오는 근데 거죠. 청년층은 답답한 건 학교에서는 안 가르쳐주고 그렇죠. 어디서 배우란 얘기야.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정부가 나서서 일경험을 좀 주는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필요할 것 같고요. 이런 이 학교에서 직업 세계로 넘어가는 이 중간 다리를 굉장히 지금 신경을 써서 잘 설계하고 많이 만들어줘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사실 그 인턴을 쓰는 부분이 사실 여러 가지 의미에서 좀 다르게 생각되는데 사실 그 작년 대비 올해 그 정부에서 그 일경험 관련된 그 예산은 좀 많이 늘렸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이 있는데 사용자 입장에서 기업 입장에서 인턴이 제대로 배울 수 있게끔 인턴을 잘 고용해서 활용해야 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 그래서 인턴을 했어도 그걸 활용한 경험이라고 할까 이게 될까라는 좀 의문이 좀 있거든요. 좀 현장에서는 좀 어떤 느낌일까요? 일단 이것부터 좀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기업이 규모가 크면 클수록 체계화 분업화가 잘 되어 있어요. 즉 업무 아레나를 확실해요.
그렇지만 규모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아레나이라는 개념도 없고 모두가 대표같이 일을 다 하는 해야 되죠. 네, 그런 조직이 예, 많아요. 예. 그리고 사실 또 그런 기업이 우리나라의 절대 음. 대부분의 그 기업 수의 기업 비중의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 그런 조직에 인턴분들이 들어갔을 때 배우는 건 그냥 잡무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무언가 어느 정도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두루두루 다 할 줄 아시는 분들이 그렇게 일을 하게 되시는 거거든요. 어느 순간 보니까 다 잘하는, 예, 네. 다 잘하거나 그렇죠. 다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 있는 건데 거기에 가서 인턴이 가서 내가 전공에 따라서 내가 하고 싶은 어떤 지원 그 방향에 따라서 일을 배운다. 그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현장에 있는 분들 입장에서도 도대체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본인도 가르쳐 줄 줄 모르니요. 그렇죠. 왜냐하면 본인도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저것 다 하다 결국엔 다 잘하는 상황, 다 숙련돼 버린 건데 경험이 축적이 된 네. 거잖아요. 10년 하고 20년 하다 보니까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조금씩 10년씩 했으면은 다 10년 한 거잖아요. 그렇죠. All around prime.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거예요. 네. 그러니까 또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인공지능 또 스타트업들로 넘어갔을 때 네. 또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개발자의 경우에 특히 유독 심한 것 같아요. 음. 초급 개발자, 중급, 그다음에 뭐 고급, 네. 뭐 슈퍼 개발자, 뭐 네. 시니어 개발자 이들 간의 이 격차가 너무 큰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인공지능이 스스로 코딩까지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죠. 보니까 제일 크리티컬한 게 예전에 중고 신입이라는 말이 많이 돌았잖아요. 한 3, 4년, 2, 3년 스타트업에서 있다가 네라쿠네에 신입 직원으로 신청하는 그렇게 해서 들어가서 거기서부터 신입 경력 2, 3년 정도 쌓아서 아 그러면 나는 이제 한 중급 정도는 되겠구나 이런 식의 경력 트리를 땄는데 어느 순간 네라쿠네에서 더 이상 개발자를 뽑지도 않고 기존에 있는 분들 도리어 내보내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때는 뭐 물론 돈이 굉장히 그쪽으로 유입되던 시기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을 많이 뽑아서 계속 무언가를 개발해야 됐죠. 그러니까 개발자들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많았는데 네. 어느 순간 인공지능 기술이 굉장히 확 발달되면서 개발자들의 상당수를 대체하고 있어요. 도리어 시니어 개발자 한 명이 그 하위 개발자들을 뭐 10명, 20명을 다 대체해버리니까 그들이 도리어 설 자리가 없어진 거죠. 뭘 해야 되느냐? 혼자 공부하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 그렇네요. 그렇다고 중소기업에서 그들을 또 받아주느냐? 기존에 받던 연봉이나 이런 것 때문에 쉽지 않아요. 아, 그렇죠. 그럼 결국엔 그 하위에 가장 밑에 있는 인턴 분들은 가면 정말 우리 흔히 얘기하는 디지털 눈깔 깨기, 그 이전에 박스칸 그리고 이런 거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물론 그분들이 잘못됐다가 아닌데 본인이 원해서 가는 쪽이 아니고 정말 단순업을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정책을 만드시는 분들은 또 정책을 받는 사람들이 사실상 어떤 그 소비자 이런 그런 공급자 개념 볼 때 그 정책을 그 수혜를 받는 자들이 고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고객한테 물건을 어떻게 만들어 줄까 그리고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가 이런 부분을 조금 생각하는 부분에서 정책의 어떤 사각지대라든지 좀 부족한 부분들을 좀 채워가면 좀 더 그 정책의 효과 그리고 정부 예산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쯤에서 이제 AI 피팅룸이 이제 지속해서 그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파로스랩스라는 설문조사 기업과 함께 설문조사를 하는데 일자리 관련돼서 좀 뭐랄까 비관적인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AI를 활용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일종의 AI를 활용하면 생산성이 느는데 AI가 접목됐을 때 나는 어떤 변화가 될까? 내 일자리는 어떻게 달라질까? 이런 측면에서 좀 설문을 조사를 했거든요. 본인이 하고 있는 일이 언제쯤 AI로 대체될 것으로 생각하느냐라는 그런 질문에 일단 1년 이내가 5.5%, 그다음에 3년 이내가 16.4%, 그리고 이제 5년 이내가 26.4%. 그래서 한 5년 정도 안에서가 뭐 절반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나머지는 뭐 30% 정도는 대체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대체되지 않을까요? 이사님 대체될 것 같은데 아직 그 체감도가 좀 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은 좀 일단 인공지능 서비스는 비싼 서비스예요. 네.
모델 개발도 그렇고요. 네. 운영하는 데도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요. 네. 그 말인즉슨 돈이 많이 벌리는 쪽으로 우선적으로 대체가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소득일수록 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 결과에 대한 어떤 대체 효과가 퍼포먼스가 굉장히 클수록 네. 그러니까 도리어 이런 얘기들이 돌잖아요. 그냥 근근히 그냥 음. 고만고만한 벌이는 사실 인공지능이 굳이 건들진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럴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고소득 쪽 직종 또는 약간 이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직무능력 표준 시스템이라고 이렇게 잡혀져 있거든요. 네. 거기에 나와 있는 업종들 중에 쭉 읽어보면 체계화가 되게 잘 되어 있는 파트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고소득인 파트들. 그 부분은 사실 가장 뭐 1, 2년 안에 바로 대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AI가 본인의 회사에 도입이 된다면 내 연봉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가장 또 예민한 문제인데 보면은 설문자 절반이 하락할 것이다라고 답했거든요. 상당히 조금 내 업무에 결과가- 따라서 굉장히 다를 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누군가 정의할 수 있느냐, 정의할 수 없느냐. 그거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거예요. 네. 내가 하는 일을 딱 명확하게 정의할 수 있으면 연봉은 내려갈 가능성이 커요. 근데 정의할 수 없다라고 하면 무언가 별도의 다른 요소들이 그 업무에 굉장히 영향을 미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쉽게 AI가 대체하기 어려울 거고. 그러니까 같이 정의라는 올라갈 수 있어요. 개념이 결국은 어떤 부분에서는 경계가 생긴다는 거잖아요. 이래서 그렇죠. 예를 들면 이 PD님이 그냥 제 예를 들어서 내가 특정 사업 R&D 사업을 만들어서 그 사업을 회가 가져갈 수 있게 이렇게 가져오는 역할을 한다고 쳐요. 네. 그러면 제가 하고 있는 역할을 그럼 정의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단순히 제안을 해서 예산을 받아서 그걸 화폐를 가지고 온다? 그냥 단순히 그렇게만 보는 게 아니고 그 과정 중에는 그 전년도서부터 필요한 어떤 기술에 대한 소요가 들어가야 그쵸. 될 것이고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중간중간에 담당자들, 담당 공무원들을 이해시키는 과정도 있을 거고 그런 식으로 좀 하나로 딱 떨어지지 않는 그런 역할을 가지신 분들은 사실 도리어 더 연봉에 대한 부분들이 올라갈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딱 명확하게 정의되는 분들은 뭔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 상황이 좀 벌어질 것 같아요. 그렇네요. 사실 또 이제 최근에 이제 그 로봇과 그 챗 GPT가 이제 결합된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그 관련해서도 이제 그 보면은 이제 AI와 로봇이 적용된 사회에 어느 정도 대비를 하고 있을까라는 그런 뭐 질문을 했는데 보면 비관적이에요. 내용을 좀 그래프가 같이 나갈 거라고 생각되는데 뭐 잘하고 있다가 3.3%고 매우 잘하는 게 3.3%고 잘하고 있다가 13.9%고 보통이다인데 보통은 일단 반반으로 좀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럴 경우에 보면은 대비는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결국 실제 그렇잖아요. 지금 뭐 여기에 대해서 지금 변화되는 AI에 혹시 뭐 제대로 대비하고 있습니까? 물어봤을 때 저도 주변 사람들 물어보면은 AI 챗 GPT도 많이 활용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정도면 결국은 대비가 안 돼 있는 상태 아닌가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바로 오기에는 저는 조금 이제 기간이 좀 그래도 좀 남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게 하드웨어적인 요소가 분명히 따라와줘야 그렇겠죠.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인공지능도 사실 역사가 굉장히 깊지만 최근에 급격하게 발달을 이룰 수 있었던 건 하드웨어가 폭발적으로 이제 기술이 발전해서 그 부분이 이제 시너지가 난 건데 네. 아직 로봇에 대한 부분은 좀 더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좀 시간이 한번 살펴봐야겠죠. 남은 것 같아요. 네. 그 최근에 그래서 오픈 AI와 그다음에 이제 피규어하고 이제 같이 결합돼서 한 그런 서비스 봐도 그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테이블에 있는 뭐 사과를 또 집어준다든지 그다음에 거기에 뭐 지저분한 것들을 치워준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거 볼 때 저게 그 동작은 잘 하는데 실제 이제 다른 질문을 하거나 했을 때
정말 다 잘하는 것일까? 그게 정말 평균일까? 우리가 본 게 아니면 정말 잘된 것만 보여준 것일까? 이런 어떤 의문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직 로봇에 대한 접목 이게 아직은 좀 과제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AI 피팅님이 또 그 부분도 좀 계속해서 체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아까 정부에 대한 그 대책 이런 부분도 재원 개념으로 얘기를 했는데 실제 그러면 그 국민들이 생각하는 정부의 어떤 그 대처 이런 부분 잘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물어봤는데 매우 잘하고 있다가 이제 4.3% 정도 있고 잘할 것이다가 이제 17.5%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보통이다 35.2%, 그다음에 못할 것이다와 매우 못할 것이다가 한 40%좀 조금 넘게 있는데 뭐 부정적인 시각 아닐까 싶은데요. 어떻게 좀 네. 보세요? 그건 자본 논리예요. 어쩔 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오픈 AI 같은 경우에도 GPU 인공지능을 운영하기 위해서 어떤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하고 돌리기 위한 이 GPU가 몇만 단위잖아요. 그렇죠. 한국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한 1000여 개 정도 수준으로 구축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기업별로. 네. 예. 그 이하도 굉장히 그 이하가 훨씬 더 많고요. 규모 면에서도 그래요. 근데 이런 것도 생각해야 돼요. GPU 1000여 대면 보통 지금 뭐 H100, 뭐 A100 뭐 이런 한 대가 얼마죠? 이게 대략적으로. 엔비디아에 직접 주문해서 한 50주 이상 기다린다고 하면 네. 한 4, 5천. 네, 음. 근데 시장에서 바로 산다. 그러면 굉장히 프리미엄이 많이 붙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일반적으로 그런 GPU 서버 하나 구축하는데 4억, 5억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또 그걸 또 클라우드 상에서 하기 위해서 클라우드 서비스들을 그쵸. 또 많이 사용하잖아요. 네, 데이터 센터가 더 예. 늘어나고 있고요. 네.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마냥 또 클라우드에서만 돌릴 수도 없어요. 예를 들면 저희 지금 용산에 네. 용산에 계신 분과 관련돼 있는 일을 해요. 그러면 그걸 클라우드에 올릴 수 있느냐? 못 올리죠. 네. 그리고 우리나라 뭐 국방과 관련돼 있는 못해요. 그러니까 분명히 클라우드 상에서 할 수 없는 영역의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기업도 있을 거고 개인도 있을 거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온프라미스나 원보드 어떤 방식의 엣지 방식의 어떤 그런 것들이 네. 자꾸 필요한 건데 그렇게 뭔가를 구축하기엔 또 돈이죠. 그렇죠. 결국엔 부분들이 좀 돈이에요. 그렇네요. 그 뭐 오픈 AI도 뭐 AGI 만들겠다고 하는데 1경이라는 돈이 필요하고 네. 뭐 한다고 하니까 이게 AI가 약간 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생산성도 늘리게 하고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AI가 지금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잖아요. 일반 어떤 그 AI 기업은 우리가 조절이 안 되니 뭐 좀 잡아달라 이런 말도 있는데 저는 투입되는 비용이 그렇게 계속 들어갈 수 있을까? 시장이 그걸 받쳐줄 수 있을까? 그 자금이 근데 아웃풋이 나와야 되는데 아웃풋이 언제 나올지는 완벽하게 언제 나올지는 아직 예상이 좀 어렵고 오픈 AI도 사실 수익 구조가 아직은 조금 뭐 자랑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지금 거의 마이너스로 계속되고 자금이 투입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서 결국은 그 들어가지 못하는 돈이 부족하게 되잖아요. 그게 AI를 조금 속도 조절을 좀 해주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도 들거든요. 단순히 이걸 개발하냐 못하느냐, 음. 기업을 지원하냐 못하냐 이런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미국의 경우에도 지금 인텔에 어마어마한 돈을 직접 쏟아부었죠. 그렇죠. 일본의 경우에도 거의 1000억 단위의 돈을 특정 기업에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우리나라도 그 정도 규모는 아니지만 소소하게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어떤 국가적인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고 이제 바라보고 있어서 그래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아까 잠깐 얘기 드렸잖아요. 네. AI가 그 해당 국가의 약간 문화나 어떤 그 나라의 이념을 어느 정도 따라가는 경향이 있다고요. 크게 초거대 AI가 국가별로 보면 미국 쪽과 뭐 영국 쪽과 캐나다와 뭐 중국 뭐 이렇게 나눈다고 쳐요. 우리나라도 물론 또 있죠. 그러면 우리나라가 만약 중국의 초거대 AI를 쓴다라고 하면 어느 순간 중국 당성이나 공산당에 맞는 그런 뉘앙스의
계속 노출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 자, 있죠. 네. 이건 우리 세대는 괜찮아요. 음. 근데 우리 아이들 세대는 이걸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고 어느 순간 종속이 돼 버린다는 거예요. 이슬람 국가 같은 경우를 네. 사례를 보면 서구권 국가, 이슬람 국가는 상당히 이념적으로 달라요. 많이 다르죠. 근데 네. 그들이 계속 인공지능을 서구권 언어 모델을 사용한다. 어느 순간 그 현재 지금 생활 뭔가 현재 그 시기를 이끌고 있는 사람들은 상관이 없지만 그들 자식 세대나 그 다음 세대는 서구권에 완전히 영향이 물들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 국가나 어떤 민족에 대한 정체성 자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AI 주권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좀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줄 수밖에 없는 거고 민간에서도 계속 그 부분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약간 그러네요. 생존이 담긴 문제예요. 맞아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좀 더 세밀한 정책이 좀 더 필요할 네. 것 같고 마지막 설문 하나만 더 볼게요. 사실 이 그림이 저는 되게 다른 그 설문조사 대비 좀 시사하는 부분이 좀 있다고 보는데 뭐 수치별로 그러니까 AI 도입이 각 어떤 연령이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인가라는 부분인데 사실 수치가 조금씩 다르긴 한데 그림을 볼 때 골고루 분포가 돼 있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그 체감도가 우리 다 피해 볼 것이다라는 그런 어떤 체감도가 있는 것 같아서 오히려 우리 다 괜찮아질 거다라는 그런 느낌보다는 이런 어떤 안 좋은 게 전 연령에 걸쳐 있다라는 부분은 상당히 AI 때문에 저는 정신 건강이 안 좋아질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일단은 좀 제가 봤을 때는 네, 일단 잘 모르겠고 네, 뭔가 좀 무섭다 이제 이제 이런 느낌을 좀 읽히는데요. 네, 근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전반적으로 AI에 좀 더 친숙해질 수 있도록 이게 우리를 꼭 대체하는 뭐 이런 게 아니라 이거를 통해서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이런 장치이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더 친숙할 수 있도록 이런 교육이라든지 네, 또 활용, 실제 업무에서 활용, 직업 훈련 이런 부분들이 잘 돼야 될 것 같고요. 사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가지 조금 우려되는 것은 현재 지금 우리나라 노동시장 구조화에서는 네, 청년층에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오히려 청년층이 좀 불리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서 네, 이 부분을 좀 주목해서 계속 보고 청년들, 네, 청년들이 잘 이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잘 신경을 써야 된다. 물론 중장년이나 뭐 노년이신 분들을 신경 안 써도 된다는 말은 절대 아니고요. 그분들에 맞게 또 다른 맞춤형 정책들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청년층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제 또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고 가야 되고 또 가정도 이루고 뭐 또 자녀도 낳고 좀 뭐 이렇게 해야 우리나라가 또 지속이 되는 건데 그쵸. 이게 안 되면은 더 이상 우리나라가 미래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네, 좀 이 청년층이 AI 시대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좀 특별히 좀 배려가 많이 필요하다.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은 다른 이 연령층까지도 다 같이 잘 적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좋은 얘기 하셨는데요. 그 시청자 여러분, 사실 저도 이제 개발도 하고 여러 가지 제 기자로서도 일을 하지만 다양한 일들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보면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이제 AI가 뭐 이렇게 지금 많이 변화를 이끌었는데 옛날에도 그런 여러 가지 사례를 보면은 우리는 특히 이제 인류는 그 여러 가지 경험과 그리고 그저 책 이런 기술이라든지 그리고 많은 기록물 이걸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그걸 쌓아서 세대가 지나면서 일종의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가서 멀리 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AI는 그거를 좀 더 빠르게 그리고 더 많이 학습을 한 더 큰 거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AI를 경험해보고 더 큰 그 거인 위에 어깨 위에 우리가 앉는다면 이 뭐 좀 불확실한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좀 살아남는 방법을 찾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